이번 검찰관 풀었는데, 음. 도트레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웃기고 재밌으면서도 어디 한 군데에서 뭔가 우풍이 들어온 듯하게 어떻게 보면 슬픈 지점도 있고 뭐 어쨌건 이건 감상이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참칭이냐 사칭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뭐, 그거는 그냥, 우리 한 문제는 그런 얘기 재미없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정하고 넘어갑시다. 참칭, 사칭.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다 사기치는 거예요. 굳이 그거 개념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일상적으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참칭은, 그러니까는 공신력이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가지고 사기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부 관리다. 라던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참칭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칭은 그냥 사기치려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는 행위가 사칭이잖아요. 플레스타코프한테 두 가지 측면이 드러나죠. 검찰관을 참칭해요. 그러니까 네. 검찰관 참칭하는 게 걔의 의도였든 아니었든, 그러니까 의도 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관으로 오해 당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참칭된 거고, 사칭하는 건 뭘 사칭해요? 내가 작가라고 사기치잖아요. 작가 아닌데. 그럴 경우에 작가를 사칭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상으로는. 그래, 뭐, 참칭, 사칭 얘기 하셨으니까, 요거에 대한 몇 가지 지식, 이런 걸 알려드리면, 요 참칭과 사칭 문제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문학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는 모든 소설, 희곡, 이런 것들 다 검토해 보시면, 대부분 참칭이나 사칭하는 인물들이 중심 인물이든 주변 인물이든 꼭 등장하거든요. 그 정도로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문제점이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들의 문학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걸 추적하신 학자는 이제 16세기 러시아에서 가짜 드미트리 1세, 2세, 요 문제부터 이제 그 문제를 밟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칭이라는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지방 영주였나? 그놈이 내가 드미트리 1세다, 2세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때 이후로 지속적인 모티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골도 그 같은 러시아 출신에 살던 사람이니 요 참칭 사칭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좀먹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레스타코프라는 인물한테 그런 참칭 사칭의 문제를 집어넣어 준 거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희곡에서는 인물의 보편성이나 유형성을 고정화시켜가지고 이 인물을 희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희곡 극작법 중에. 러시아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그런 유형화된 고정화된 상이 참칭자, 사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곡의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제 연결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인들이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유형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참칭하고 사칭자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고골이 살던 시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니콜라이 1세가 군사 정권을 통해 가지고 전제군주정을 하던 때였잖아요. 전제군주정과 관료제 요 두 개로 이 나라를 운영했거든요. 요 두 개의 문제가 딱 들러붙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있는 관리들이 이 허식.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니콜라이 1세를 구슬려가지고 빨리빨리 관등을 올려야 되니까. 허세와 처세가 넘쳐나는 바오들만 잔뜩 관리직으로 양산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료제 문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처세의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허풍이 늘어나는 어떤 인간상들, 이런 군상들이 보편적이었겠죠. 그런 게 나라를 좀먹고 있었다고 이해하셨던 거겠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궁금했던 지점 하나고요. 네. 다음 호흡. 네. 편지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서 작용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 이 희곡 자체가 플레스타코프가 작가가 돼서 나중에 고발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런 지점이 이제 1편 때 설명해 드렸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희곡의 극작법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다 지금까지도. 급작스러운 결말. 그 급작스러운 결말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결말은 급작스럽죠. 근데 그 급작스러운 결말이 이전에 희곡에서 쓰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인 기법으로 쓰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어, 누군가가. 그럼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떤 정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모든 희곡의 결말은 그렇거든요. 이 공연을 보고 난 관객들은 그래야지, 아 그래, 저는 찜찜한 거리는 없애야지, 저것이 정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련함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 공연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후련함은 있죠. 마지막에 헌병이 들어와가지고, 싸그리 애들이 좀 잡혀가겠지라는 예감이 되니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헌병조차 그런 속물적인 놈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걸 쭉 봐서 아시겠지만, 결말을 그렇게 안 넣어놨고. 심지어 또 사칭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일반 희극에 비해서 좀 찜찜한 결말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또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편지 같은 거죠. 플레사코프가 이들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발한 그 편지. 근데 그 고발이 아니죠. 재미를 쓴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찜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인 기법으로 이 희곡을 갈무리 지은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관객에 향하는 거울 효과가 이 대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묻어나거든요. 나도 저렇네. 다른 희극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지만 그런 희극들을 보고 나면은 결말이 그래도 시원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지. 혹은 저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지. 혹은 저렇게 선물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왜냐면 끝에 가서 처벌 당하니까. 그 희극 결말대로 가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처벌 당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 나옵니다. 그런 점도 한번 다른 희극들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건너머서 해석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조로 봤을 때 뭐 낭만적 사실주의 뭐 시기를 대표하는 희곡 그게 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낭만적 사실주의 희곡이다 라는 게 누가 설명문을 써놨겠지. 난 근데 이 주의가 너무 모르겠다. 본인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아니 박사님 아니세요? 나 진짜 미치겠네. 아유, 무슨 내가 네이버 백과사전도 아니고. 그래요. 네. 그래. 나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에 가깝죠. 이야기 내용을 듣고 나서 보시면 리얼리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리얼리즘 문학이라는 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반영하자는 게 테마였단 말이에요. 사실주의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뭐 굳이 그렇게 시대서로 꽉 나눠지진 않지만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네,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낭만주의가 그러니까는 사실주의 태동 이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낭만주의는 사실을 다루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표출된 감성을 드러내는데 더 열성을 두는 게 낭만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낭만주의 이 예술 작품들을 가다 보면 낭만주의는 희곡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소설이나 음악극의 형태로 발전해 나갑니다. 감성을 더 자극할 수 있고. 감성을 더 많이 자극할 수 있고 얘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오페라니 지금 그런 음악극의 형태들 있죠. 그 음악극의 형태들이 지금 후대 이제 뮤지컬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독일에서는 그 실러 이후에 그러니까 질풍노도 이후에 이제 낭만주의가 딱 탄생을 했는데 그 낭만주의 희곡이라고 할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음악이 주가 돼서 이제 연극적 서사가 끼어들어오는 형태로 발전하게 돼요. 그렇게 낭만주의가 이제 있었던 시대예요. 당연히 감성 우세의 예술이 한 세대를 풍미하고 나면 그런 것에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주의가 태동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씨앗들, 그리고 그 사실주의의 태동은 그 고전주의 때부터 제가 이게 쭉 이어져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발전의 태제를 보면 항상 무언가, 이 전 세대에 있던 무언가, 이 전 세대에 억압되어 있던 또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낭만적 사실주의다라고 이제 설명을 어디서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안 되시니까 지금 이러겠죠? 근데 그럼 낭만적 사실주의는 뭐야? 낭만주의의 어떤 이 부족한 면을 채우고자 사실주의 같은 거 하는데 낭만적 사실주의인 건 뭡니까? 두 개의 요소가 뭐 결합돼 있나? 뭐지 대체? 이거 이해하시려면 고글의 세계 잠깐 스케치할게요. 아주 짧게 짧게. 그거는 우크라이나, 지금의 현재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초년 작업까지, 그러니까는 검찰관을 쓴 게 1835년이거든요. 공연은 1836년이 됐습니다. 요 검찰관 쓰기 이전 단계를 요 선생님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이 집필을 했다라고 해서 우프나에서 집필했던 시절하고 검찰관 이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집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상주하셨던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검찰관에 의해서 이제 뭐 본인의 말에 의하면 도피 생활을 한 거고 위쪽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린 그렇게까지 억압하지 않았는데 지가 쫄아서 그냥 혼자 도망 다닌 거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어쨌든 도피 생활 시절 하고 이제 묻혀가지고 집필했던 요 시기를 이제 페테르부르크 산문 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이게 딱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딱 나눠지진 않지만 초년 유년기에 썼던 작품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이 초년 유년기 시절이 남한주의 시대랑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년 유년기에는 희곡도 쓰긴 했습니다만 희곡들은 대부분 다 허용편이 없었고 소설을 주로 쓰시긴 했는데 그 소설들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거의 다 낭만주의 플러스 환상문학이에요. 그래서 낭만성하고 환상성이 섞여 있는 작품들이 이 초반기에 썼었던 소설들의 대부분 많이 묻어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나오는 이게 또 엄밀하게 그렇게 또 딱 나눠지나? 또 싶은 이유가 이 페테르부르크 산문 시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관 이후에. 검찰관 이후 시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때 또 쓰였던 이 단편소설들이 있으시거든요. 장편소설도 있고. 여기에는 또 환상성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환상성이 가미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묶여 들어가거든요. 근데 굳이 특성들을 정말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나눠본다면은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이 검찰관을 기점으로 해서 요 후대에 써있는 것을 사실주의적 시각을 더 담은 초년기에 썼던 작품들은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환상과 낭만과 이런 것들로 점철된 소설들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태제를 갖다 쓰는데 역사적 사실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자기가 상상해낸 걸로만 이야기를 풀어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그런데 검찰관 이후부터는 사실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입센이 1850년대 이때쯤부터 태동하기 시작하니까 입센보다 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 단계의 고골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낭만성이 있는 작품을 여전히 쓰긴 쓰는데 거기에 사실적인 시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근거로 검찰관을 듣는 겁니다. 왜냐? 검찰관을 여러분 지금 같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현실에서 있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풍자해 놨잖아요. 그래서 낭만성이 들어가 있지만 이 낭만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낭만성이라는 건 과장성이 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된 현실로서 이 양식화된 어떤 그러한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리얼리즘, 이 조금씩 편입해서 들어온다. 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주기 위해서 낭만적 사실주의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개념화 시켜주신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어렵잖아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 지금 고골이라는 이걸 딱 검색해 보시면 그의 몇몇 가지 유명한 이제 단편소설 모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번역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짧은 시간에 읽어볼 수 있는 단편이 코랑 외투예요. 타라스 볼바도 재밌긴 한데 타라스 볼바는 장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이 있으실 때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아무튼 코랑 외투 이야기 해드리면 코는 뭐냐면 8등관인 꼬발료프라는 관리가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코가 없어졌어요. 내 코 어디 갔어? 그래서 자기 코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이게 웬 리얼리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겠죠. 코가 없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코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요 전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꼬발료프가 자주 다니는 이발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 뭐 그런 건데 여러분 지금은 이발관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 이발관들 보면 이발관들 앞에 이렇게 막 뺑뺑이로 막 돌아가는 그 여기가 이발관입니다라는 표지 아세요? 이렇게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그 뜻이 있어요, 그게. 그게 잡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이발소가 의료 행위를 같이 겸하고 있었어요. 빨간색이 동맥, 그리고 파란색이 정맥, 그리고 흰색이 붕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발관 문화가 이제 그 중세 유럽을 넘어서면서부터 근대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냥 그 표시등 자체가 그냥 이발소를 의미하게 된 거죠. 나 이런 거죠. 잡지식.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는 그 표시등을 이제 그 꼬발료프가 그 표시등을 찾아가지고 가는 그 장면도 묘사가 돼 있거든요, 코에.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잡지식이니까. 이런 거 좋아요. 네. 이발사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빵을 이렇게 파서 먹고 있는데 그 빵 속에서 코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발하다가 누가 코를 잘랐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그 코를 저기 어디 다리 있는 강물에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 장면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 코가 없어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코 어디 갔어? 내 코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꺼지로 이렇게 가리고 맨날 코창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정말 근사한 외투를 입고 근사하게 시가를 탁탁 피우면서 어떻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코인데 코가 유명 인사 마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코야. 내 코가 유명 인사들하고 자연스럽게 막 안녕하세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가 별일 없었어 하고서 막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코인데 이러니까 환상문화인 거죠. 그 다음날 그 코를 어떻게 찾았어요. 그 코를 부시려고 하는데 떨어지고. 왜냐면 얼마나 정말 매끄럽게 잘랐는지 안 붙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고 있다가 이제 다시 딱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짓말같이 코가 내 자리에 붙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이 무슨 불가사리람. 이렇게 관객들이 보면서 이렇게 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런 이제 해설이 딱 붙으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 이거 아세요? 각각 나라마다 이 달력을 선포하는데 그때 당시 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로 재는 게 맨날 오차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같은 날짜인데 한 13일이 먼저 가 있고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거를 교정해주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며칠을 까야 돼. 그러니까는 몇 년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계산해보니 이만큼 오차가 생겼으니까는 오늘은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3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력 실력을 다시 재조정하는 단계에서 며칠씩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걸 풍자한 거 아니겠느냐.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없어졌었고 코가 다시 생겼다. 이 말은 같은 날인데 자고 일어났던 13일 뛴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설이 붙으면 이제 좀 재밌어지시죠. 예를 들어서 외투 같은 것도 외투도 검찰관 이후에 썼던 단편소설이긴 한데 여기도 환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리얼리즘이 가미되죠. 그러니까 사회비판적 요소가 가미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에서는 사회비판적 요소가 잘 들어와 있진 않죠. 그냥 이게 재밌는 환상 요소로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투는 아깝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서를 정서하는 조지 오웰 1984 보면은 그 주인공이 신문을 계속 정서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전날 낸 신문에서 빅브라더가 이제 지령을 내리잖아요. 신문 이렇게 고쳐라 하면 기계처럼 고쳐가지고 다시 내보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아깝기가 그런 인물이야. 구등관. 그러니까 구등관 아깝기라는 인물이 그런 일을 하고 살아냈는데 번금은 박봉이야. 그러니까 옷이 이만큼 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가던 이 양복 수리점, 이 외투 수리점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안감을 덧대는 순간 더 찢어진다. 새로 외투를 맞추시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니까는 네 3달치 봉급 정도 되는 거야. 자기 있는 사비 없는 사비 막 돈 다 막 빌리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외투를 맞췄어. 새 외투가 됐잖아요. 새 외투를 이제 딱 입고서 출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외투 새로 맞췄어? 돈 많이 버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는 또 얼마나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와중에 얘가 이 외투를 강도 맞아. 강도 맞고 나니까는 이제 얼마나 진짜 어떻게 3달치 봉급을 미리 내고 맞춘 새 외투인데,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 또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러시아 추운 지역이잖아요. 아, 맞다.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 외투가 없어졌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외투가 없어가지고 이놈이 외투를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 찾아다니는 와중에 한 유력 인사가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너 일 안 하고, 그깟 외투가 뭐라고, 네 외투나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왜 찡찡거리고 있냐고. 이렇게 마음도 상해놓은 와중에 유력 인사가 이제 그렇게 또 질책도 하고 문책도 하고 나니까는 아깝기가 더 상심한 나머지 이제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깔린 다리, 그러니까 걔가 일하던 근처에 있는 다리가 깔린 다리인데 그 깔린 다리 근처에서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지나가던 행인들의 외투를 잡고 뺏는다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력 인사가 외투를 뺏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유령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문학이죠. 그러니까 지방령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유력 인사가 그러면 제 걸 훔쳤었나 보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사회 고발 형식의 어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 거죠. 후반기 작업을 그래서 낭만적 사실주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기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은 것들을 지금 조합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정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수정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랑 웹툰은 정말 강추입니다. 재밌어요. 하나 더 해드리면 타라스 불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라스 불바라는 장편 소설인데 검찰관 이후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여기서부터도 이제 그 어떤 리얼리즘적 요소,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뭐 사회 비판을 한다고 다 리얼리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형태의 느낌을 띠는 게 사실주의에 가깝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애국심하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 요 두 가지 이 신앙심과 애국심 요거를 자극하는 인물군들 이 한편에 딱 서 있고 vs 사랑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인물 얘네들끼리 등치하는 도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런 대결 구도가 딱 들어오는 곳에서 낭만주의 그리고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어찌됐든 뭐 사랑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 애국심보다 어떤 신앙심 그리고 깨끗한 도덕적 청결함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주인공들이 박해받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서 리얼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고골의 전반적인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재밌게 읽기 위해서 이제 드려야 될 정보 물론 이 책으로 읽어보시면 그 책에다 나와 있는 정보긴 해요. 캐릭터님 설명해 드렸잖아요.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시장 이름 풀네임이 안톤 안토노비치 스크보즈니크드 무하노프스키예요. 이게 뭐냐면 스크보즈라는 뜻이 뭐뭐를 관통하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무하가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리. 문틈이나 창문틈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아무 가치 없는 파리 같은 새끼. 그냥 이러한 캐릭터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사람들은 듣는 순간 푹 하고 웃겠죠. 우리는 이렇게 보겠지만. 그리고 뭐 암모스 표트로비치 랴프킨 짜프킨 얘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암모스 여러분 암모니아 떠오르시죠? 암모니아 이게 찌린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랴프킨 짜프킨에서 랴프킨 짜프킨은 이 언어 유희인 것도 있지만 랴프킨이라고 들으면 이게 뭐 서투르게 반죽하다 그러니까 뭐 서투르게 뭘 이렇게 뭐 가지고 놀다 다루다 다루다 그리고 아양 떨다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짜프킨은 이제 그 훔치다 거머쥔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딱 조합해서 들으면은 남의 것을 훔치는 아양 떠는 찌린내 나는 새끼 이렇게 그냥 딱 들린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름 그러니까 장명이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체국장 아까 이게 남의 편지 다 뜯어보는 애였잖아요. 지 재미로. 걔 이름이 이반 꾸지미치 슈페킨이에요. 꾸지미치는 불행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슈페킨은 스파이. 스파이 같이 남의 편지 뜯어보는 불행한 인간.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그렇게 장명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 캐릭터님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흘레스타코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흘레스타코프라는 말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흘레스트라는 말로 표현될 때가 있고 흘레스타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흘레스타치는 채찍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다라는 말 뜻을 보기에는 검찰관이라는 말 뜻이 본능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흘레스트라고 또 받아들이면 철면피랑 수다쟁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중적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흘레스타코프는. 이건 굉장히 중의적인 이 캐릭터님을 한 거겠죠. 채찍질하다라는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재밌게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유가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흘레스타치로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여가지고 인식을 할 때는 그러면은 검찰관이랑 이렇게 지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볼 텐데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흘레스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말고 사이비 같은 느낌의 신비주의 종교 종파가 있었대요. 그 신비주의 종파가 그 보고밀이라는 파였는데 신비주의 종파였나 봐요. 근데 이 신비주의 종파들이 하던 게 고행을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 채찍질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종교적 신성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것은 신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면서 종교 의식인데 거기서 이제 뭐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뭐 수행 과정인데 대중문화 소설이긴 한데 다빈치 코드에 그 장면 나오죠. 네. 이거 그런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속칭하는 용어로 흘레스트이라고 했대요. 채찍질하다라는 것에서도 거기서 또 중의적인 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름 자체에서부터 흥미가 있는 이름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검찰관 발행된 이후로 러시아의 이제 문학의 관용구처럼 붙은 용어가 흘레스타코프시치나라는 단어가 생겼답니다. 문학 용어고 관용어처럼 생긴 용어인데 흘레스타코프시치나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흘레스타코프 같은 놈 뭐 이런 뜻을 쓰는 건데 그게 관용어로 지금은 과장된 거짓말이라는 개념으로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시대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던 건 맞긴 맞겠죠. 그 시대 어마어마한 작품 얘기했으니까 또 아까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비평가들이 뭐 이게 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그러니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비평가 집단에서는 이거를 비판하는 비평가 세력. 그러니까 보수주의 비평 세력에서는 자기들을 까니까. 자기들의 이 속물적 근성을 까대니까 싫었지 않았겠어요? 몰리에르가 카톨릭 그 성실한 놈들한테 받았던 공격처럼 똑같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폄하당했고 그 당시에 있던 그 해서의 자유주의자들이라던가 진보주의 비평가 세력들은 이를 극찬하고 왜냐면 이게 사회풍자성으로 너무 좋잖아요. 일반 민중들은 폭소와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단 구도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충분히 풀어놨으니까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그거는 멍청이들 니들 다 니들 다 해석 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거는 도덕풍자다.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시죠. 읽고 나면 찝찝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로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웃으면서 계속 깔깔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보는 내내 불편한 이유는 내가 저렇게 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라고 그 후에 있었던 이제 검찰관 대단원이라는 그 추가적인 그 책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개정판을 내실 때에는 앞에 이제 지 낯짝 찌그러진지 모르고 거울 탓한다라는 속담을 앞에 싣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침묵 무언의 장면으로 속물이 한꺼번에 까발려졌을 때 사람들이 굳어버리는 그 희극적인 양식적인 장면을 넣어줌으로써 니들은 안 그러냐? 라는 말을 던지고 싶었다. 라는 게 고골의 말이에요. 고골은 그렇게 자기 작품이 읽히길 바랬다고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이상한 말 좀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가가 그 독자들이 그렇게 읽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것도 좀 웃기긴 하잖아요. 읽는 건 독자 자유이긴 하잖아요. 읽는 건 독자 자유인데 뭐 작가가 뭐 그래서 일단 이런 데서 사실 좀 고골이 조금 뭐랄까 꼰대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약간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고골이 바랬던 건 그런 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확실히 뜨끔뜨끔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웃긴 장면인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는 검찰관 대단원에 고골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놓거든요. 뭐 헌병이 어쩌고 뭐 뭐가 어쩌고 이런 비평가들 수많은 분석글들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뭐 벨린스키라든지 요 당시에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나눠가지고 막 이걸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제가 몇 명만 말씀드리면은 급진 비평가 중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 비평가 쪽에서 이제 벨린스키랑 벼젬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사회풍자로 봐야 되니까 전개주의, 관료제 이런 걸 공격했다고 이제 비평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보수지형 비평가 이제 뭐 불가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관료주의를 고발하라고 썼는데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까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고골 편에 선 사람이 이제 안드로소프라는 비평가거든요. 이 안드로소프는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부도덕한 인간에 대한 속물성에 대한 풍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근거를 잡냐면 고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병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대신하고 뭐 편지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대신하고 이런 해석을 하면서 사회풍자니 뭐 관료제 고발이니 뭐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내 작품을 갖다 해석해서 갖다 쓰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내 희극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는다. 다 파멸된다. 다 서로서로 엿먹고 한 명도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애가 없다. 물론 흘레스타코프는 뭐 유의자적 그냥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왜 그렇게 썼느냐? 내가 풍자하고 싶었던 대상이 속물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물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모든 속물적 인간들이 한순간에 파멸되어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과 매칭되는 지점, 그것이 같이 보이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고골의 엄마가 아주 독실한 종교의 신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렸을 때 고골한테 맨날 얘기해줬다고 그래요. 성경 얘기 맨날 해주고 특히 최후의 심판 관련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줬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고골의 이 문학 세계관을 또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종교적 신비주의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뭐래요? 하나님이 인간 싹 쓸어버리고 다시 그냥 판다 다시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테마를 집어넣고 싶었다는 거야. 도덕의 타락의 끝에 간 인간들은 다 파멸해야 된다. 그 최후의 심판으로서 나는 이 속물주의를 꼬집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고골의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의 의도대로 꼭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독자들이. 그러니까는 그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수주의 비평가 비평한 것이든 진보주의 비평가 비평한 것이든, 즉 사회주의 고발이든 관료제에 대한 고발이든 속물성에 대한 고발이든 그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들이 더 잘 읽힐 수 있는 지점으로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석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저도 고골의 입장에 서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야지 이게 희극적으로 더 잘 살아날 수 있거든요. 속물적인 인간을 볼 때 사람들이 갖는 원초적인 웃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 희곡의 성격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편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보고 계시면 이제 한숨부터 나오시잖아요. LH 문제 얘기했지만 관료제 속에서 그 관료들이 속물성을 가진 채 그 관료직을 수행할 경우에 생기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겪을 이 어마어마한 비극들이 좀 너무나 슬픈 현실이잖아요. 살만 안 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네. 그런 지점들이 지금 이 고골의 검찰관에 선취되어 있다. 제가 또 푸슈킨 얘기 아까 참 1편에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푸슈킨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푸슈킨 딱 하면 떠오르는 시. 아니, 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딱 읽는 순간 아실걸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었는데? 푸슈킨 시 중에 아실 분 다 아시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정말 유명하시죠. 네. 이 시가 원제가 다 짧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다 보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푸시킨이에요. 근데 고골이 이 푸시킨을 너무 좋아했대요.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나지움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부터 해가지고 푸슈킨 작품만 나오면은 필사를 해. 계속 베끼는 거 있잖아요. 원래 모든 작가들 처음 시작이 그거잖아요. 좋아하는 작가가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너무 그 문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푸슈킨을 이게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고골이 자기 작품 활동을 이제 문단에 기고할 때는 얘가 비평가들한테 까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을 해요. 근데 익명으로 출판했는데도 까였어요. 그래서 좌절하거든요. 좌절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썼던 작품이 이제 조금 이제 이름이 나가지고 그게 직간가 근교 농가의 야회 1권. 이게 단편소설 묶음집이에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쓴 거니까 환상성과 낭만성이 이제 있는 소설들이거든요. 요걸로 이제 이름이 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푸슈킨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푸슈킨하고 이제 이 교제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 검찰관 소재를 푸슈킨이 줬어요. 친분을 맺고 나서 내가 지금 희극을 한 편 꼭 쓰고 싶은데 소재가 없다. 나한테 좀 소재를 좀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푸슈킨한테. 그러니까 푸슈킨이 옛날에 어디 여행 갔다가 내가 고위 관리직으로 오해받은 사건의 일화를 얘기해줘요. 그게 소재가 돼서 이 검찰관을 쓰게 되거든요, 고골이. 아무튼 그래서 근데 또 푸슈킨 얘기하면 또 푸슈킨 가니까 푸슈킨 관련된 그냥 간략한 그냥 뭐 다시 푸슈킨이 러시아 근대문학의 황금기를 첫 품을 연 작가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주로 이제 낭만주의
문학을 쓰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푸슈킨이 이제 우리들한테 또 익숙하게 유명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가십, 그 결투. 푸슈킨이 그 결투로 죽잖아요. 왜 결투로 죽냐면 푸슈킨이 사랑했던 여인이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 곤차로바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여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절세미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남성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연문과 스캔들이 끊이지 않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푸시킨이 얘한테 이제 나랑 결혼해주기서 청혼을 했어. 그래서 엄마가 말려. 아우 저런 연문이 잔뜩 들러붙은 여자랑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근데 어쨌든 결혼을 강행해요. 결혼해서 슬하에 4명인가 자식도 낳아요. 그런데 그 후에 막 그런 연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일 유명한 연문이 그 니콜라이 1세랑도 스캔들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로 아름다운 경묵기색이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살다가 연문이 또 하나 터지는데 처제의 남편이 된 조르주 당테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르주 당테스는 그 프랑스에 있던 그 근위 장교였거든요. 그 근위 장교랑 연문이 터졌어요. 자기 처하고 나탈리아하고. 근데 이놈이 처제,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의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연문에 그러니까 이 가십 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어. 푸시킨은 이 연문이 너무 이 제스로 짜증이 나니까는 이 조르주 당테스한테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놈이. 야씨, 내가 이렇게 이 명예를 모욕당하고 살 수가 없어. 싸워서 둘 중에 하나 살아남자. 해서 지가 죽어요. 아 이거 너무 슬퍼. 그러니까는 싸우다가 이게 총을 쐈대요. 당테스가 총 맞고 이틀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푸시킨이. 진짜 재밌죠? 러시아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러시아 대문호를 가십을 깎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에피소드를 가진 인물이 푸시킨이다. 푸시킨이 그렇게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고골이 그 죽은 농노라는 소설을 내면서 이제 그 러시아 문단 내에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슈킨이 위대한 첫 세대 주자로서 이렇게 딱 이 문단의 거성으로 있었는데 얘가 결투로 죽었어. 죽는 것도 얼마나 낭만적으로 죽어요. 소설처럼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는 이 자리를 누군가 꿰차야 되잖아. 이 빈 공석을. 자연스럽게 죽은 농노라는 게 정말 잘 쓴 소설이거든요. 1편을 내고 이제 고골은 이걸 3부작으로 내고 싶어 했어요. 고골도 이 문학 얼마나 많이 참고했겠습니까? 단테 신곡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테 신곡이 3부작이잖아요. 네. 신곡이 지옥편, 나 연옥편만 기억하네. 지옥편, 연역편, 천국편 이렇게 3편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죽은 농노도 그렇게 쓰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은 지옥에 들어간 애가 지옥을 순방하고 연옥으로 갔다가 천국 가가지고 해호하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이 죽은 농노라는 이 이야기도 그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1편에서는 아주 악업을 저지르는 이 주인공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는 악업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묘사해줘요. 그렇게 1편을 끝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티브를 연옥편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연옥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도덕적 인간을 승화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이 3부작을 구성을 했는데, 고골이 이 죽은 농노 1편으로는 이제 이 푸슈킨을 대체할 어마어마한 우리 러시아 문단의 대문호, 이런 대접을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냐면 공격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 검찰관 때문에. 이 검찰관 때문에 또 여기저기 또 도망다니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거였는지 어떤 거였는지, 2부부터는 스스로 쓰고 분서하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2부, 3부를 못 써요. 그리고 말년에 이 신이 나에게서 이 창조적 재능을 앗아가 버리셨다 라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정신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거든요. 말년이 좀 불운하기도 해요, 사실 고골 자체가. 그런데 고골이 또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가 뚜르게네프예요. 뚜르게네프는 뭐 첫사랑 이런 걸로 유명하시죠. 고골이 그 역사학 교수 그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페제르부르크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를 잠깐 1년 하셨어요. 1년 딱. 그 1년 하는 그 사이에 세계사를 강의하셨는데 그 세계사 강의를 뚜르게네프가 들었대요. 그리고 뚜르게네프가 남겨놓은 글귀가 있어요.
졸라 못 가르침. 이런 거 너무 좋아. 교수법은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맥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 환상 문학이나 이런 것만 썼겠어. 이렇게 실증이나 이런 거에 약했으니까 그렇게 썼겠지.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왜냐면 그 투르게네프가 증명해내는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는 사실 실증이나 고증에는 관심이 없었던 작가이긴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증 고증 문제로. 그리고 실증 고증 문제는 모든 사극 관련된 문제에서는 항상 매번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것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느꼈던 사람이 브레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트는 자기가 본인의 서사극을 쓰면서 자기 나라 역사로는 그걸 안 썼어요. 브레이트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를 시전하는 거죠. 시대적으로 먼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차용해서 자기 메시지를 담는 거죠. 이런 게 극작 기법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쓰려면 잘 썼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 삼을 것으로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가의 역량을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도 리얼리즘적 요소와 낭만적 요소가 지금 결합해가지고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우리 이 관료들은 저 정도까지 비굴하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데 왜 저렇게 그걸 과장해가지고 사실인 것 마냥 호도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은 야, 니들 맞지 않냐? 니들이 그렇게 양식 팔아먹고 사는 거 지금 고발한 건데 왜 그거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뭐가 지금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덕. 님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리고 나도 똑같은 놈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써내는 게 문학이라고, 드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검찰관에는 단 한 명도 선인이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속물적인 인간만 나와서 보는 내내 찝찝하고 그리고 웃으면서도 이게 내가 웃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재미없어. 기분 나빠.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희극의 유일한 긍정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긍정성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에 초점을 맞춰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가볍게 읽히실 수 있을 겁니다. 고골이 원했던 게 그거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희극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몇 명이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도토레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